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중동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이 핵시설 3곳에 대한 미군 폭격을 받은 이튿날 카타르의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CNN은 이란 국영TV를 인용해 이란이 카타르의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고요. 로이터 통신 역시 이란이 이라크와 카타르의 미군 기지를 상대로 승리 선언이라는 미사일 작전을 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란이 미사일로 공격한 카타르의 미군 기지는 중동에서 가장 큰 미군 시설입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했을 때 방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카타르 왕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용기를 선물하기도 하면서 우위를 과시하기도 했죠. 미국의 입힐 피해는 줄이면서도 보복 상징성은 높이는 목표 지점을 고른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미군들의 환호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지난달 15일 카타르 알 우데이드 미군 기지입니다. 무대 위에 거대한 MQ-9 리퍼 드론이 미국의 힘을 상징하듯 전시돼 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이 위협받을 때는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I will never hesitate to wield American power if it's necessary to defe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r our partners. And this is one of my great partners right here.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지 이틀 만에 이란이 전격적으로 조준한 곳은 한 달여 전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 때 찾았던 곳입니다. 알 우데이드 기지는 중동 내 미군 최대 시설로 이라크 전쟁과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을 타격한 공습 작전에서도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이란은 공격 전에 카타르에 사전 통보했고 이번 공격이 카타르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타르 정부는 사상자가 없었다면서도 이란의 공격이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란이 카타르 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은 미국이나 이웃 국가에 입힐 피해는 자제하면서도 미국의 동맹에 대한 보복 타격이라는 상징성을 얻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카타르 왕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잉 747 전용기를 선물하고 서로 친구라고 부르면서 중동에서 미국과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의 이번 공습이 2020년 이라크 미군 기지에 보복 미사일을 쏠 때 미리 공격 계획을 알렸던 것과 비슷한 방식의 약속된 출구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란의 이번 반격이 절제된 수준이었다는 평가 속에 뉴욕 증시는 상승했고요. 국제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정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첫 거래일을 맞은 국제 유가 시장에선 이란의 제한적 공격으로 충돌 수위가 한정적이란 인식이 확산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7.2% 급락한 배럴당 68.51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국제시장 비교 대상인 브렌트유 8월 인도분 가격은 7.2% 내린 72.4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89% 올랐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0.9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94%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4천 달러 선을 회복했고 안전자산인 금현물 가격은 온스당 3,380달러대에 거래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시장은 이란이 전 세계 천연가스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This situation continues to spiral out of control. You could see businesses that rely on things like crude oil, diesel, jet fuel, and gasoline start to incur a much more increased cost, and that could eventually filter down to motorists. 반면 이란의 군사력이 약화했고 외교적으로도 고립된 만큼 이번 사태가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금리 속에서도 회복력을 입증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중동 전쟁의 이중고에도 그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오후 중동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당정은 이스라엘의 분쟁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정부의 대응 방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이문순 국가안보실 2차장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참석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새 여야 원내대표와 첫 회동을 갖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의 원내정책, 운영 수석 부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금전거래 의혹,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과 아들 특혜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국무총리 역할을 제대로 할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하며 방어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엔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눈길이 쏠리는데요. 민간인 출신이 지명된 건 지난 5.16 군사 쿠데타 이후 64년 만입니다. 이 밖에 전임 정부 장관이 유임되는 등 이번 인선에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이 반영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새 정부 첫 국방부 수장으로 낙점된 안규백 후보자는 5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2년을 제외하곤 줄곧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엔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아 내란 혐의 진상규명에 앞장섰습니다. 64년 만에 첫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불법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이끌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기대했습니다.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안 후보자는 내란 이후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엄숙히 받아들인다며 신뢰와 소통, 강력한 힘이라는 세 가지 기둥으로 든든한 국방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내란 관여부대의 임무와 역할을 재편하고 조직 개편과 인사를 통해 군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정부 이후 20년 만에 통일부 장관 후보로 발탁된 정동영 의원은 풍부한 대북 경험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장관 재임 시절 특사 자격으로 북한에 방문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했고 개성공단 사업을 이끌며 성과를 냈습니다.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은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란 평가도 나옵니다. 송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주무부처 장관입니다. 우리 국민들한테도 부담되지 않고 우리 농업인들의 삶도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는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오직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실용주의 기반 인선이라며 능력 있고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동의하는 인사라면 추가 유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여당 상황도 살펴보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집권 여당의 첫 대표직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에 이어 차기 민주당 대표 선거는 친명 인사들의 선명성 경쟁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삼선 박찬대 의원이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 호흡을 맞췄고 탄핵 정국에선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대선 승리를 이끈 경험을 언급하며 검증된 원팀임을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친명 선명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반복했습니다. 일찌감치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4선 정청래 의원이 강조한 것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일체감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두 후보가 이 대통령과의 호흡, 이른바 찐명 후보임을 전면에 내건 만큼 향후 당권 레이스는 선명성 경쟁으로 흘러갈 전망입니다. 지지층 사이에선 벌써 과열 양상도 보이는데 박 의원은 계파 갈등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내부 경쟁에서 이겨보겠다고 상처 주고 분열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정 의원 역시 박찬대 의원은 정치적 동지라며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 국민과 당원들이 승리하는 전당대회를 만들자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열리는 당대표 선거에선 권리당원 표심이 이전보다 커진 55% 반영됩니다. 선명성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6월 24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도 중동 상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낼지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쇄를 하더라도 미국 피해는 작다고 합니다. 되레 이란과 그 핵심 우방국인 중국이 타격을 받는다는데 왜 그런 건지 보겠습니다. 해상 운송량 기준으로 전 세계 석유의 25%, LNG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갑니다. 이란 입장에서 여길 봉쇄하는 건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가장 큰 비대칭 카드입니다. 동시에 안 그래도 어려운 자국 경제가 더 타격을 입는 자해 행위이기도 한데요. 이란 경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핵심 우방이자 이란산 원유의 최대 고객인 중국의 반발도 부담입니다. 반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석유 의존도가 낮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큰데요. 원유 수입의 68%, LNG는 16%를 호르무즈를 통해 들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가능한 시나리오를 정리해 볼까요? 이란이 경제적 자해 행위로 에너지 위기를 촉발한 뒤에 미국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요. 정치 경제적 역풍을 고려할 때 호르무즈 봉쇄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또 설령 봉쇄하더라도 기간은 짧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다음 한겨레 신문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호르무즈 봉쇄는 이란 입장에서도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단은 오프라인 대신에 디지털 봉쇄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만 물류를 방해하는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된 선박이 최근 3일 동안 60%가 늘었다고 하네요. 해협이 열려 있음에도 일종의 봉쇄 효과를 가는 겁니다. 또 해협폭이 가장 좁은 지점에 기뢰를 매설할 수도 있고요.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거나 납포하는 방식으로 막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자 미국은 호르무즈 봉쇄는 이란 정권의 자살 행위라면서 경고하는 한편 이란에 압박을 넣어달라고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 초입에서 빈손으로 회항하는 등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란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지켜보시죠.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레짐 체인지도 언급했습니다. 마가 대신에 미가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란 정권이 이란을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정권 교체가 왜 안 되느냐고 했는데요. 실제로 교체가 가능할지 조선일보가 분석했습니다. 36년간 철권 통치를 이어온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지금 벙커에 피신해 있습니다. 암살을 당하는 순교에 대비해서 후계자 3명도 지정해 놓은 걸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오랜 경제 제재와 여성 억압, 또 무능함 때문에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이란 내에 쌓인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을 짓밟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떠는 걸 보니 기쁘다고 말하는 이란 청년도 많다고 하네요. 다만 현 체제가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내부에 다양한 불만은 있지만 외부로부터의 피해가 크다 보니 반발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민혁명을 통한 체제 붕괴 가능성 역시 낮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오랜 시간 철통처럼 견고하게 이어진 이란의 신정체제가 당장 무너지긴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전문가들은 시간이 좀 지나서 국면이 안정되면 변화의 움직임이 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가 서울 싱크홀 안전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집안과 지하수, 지하철, 집안 치마 이력과 노후 건물 분포 정보를 분석해서 안전도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했는데요. 그 결과 서울 전체 면적의 절반이 안전도가 낮은 4, 5등급이었고요. 특히 한강벨트 지역에 많았습니다. 네, 서울 총 426개 동 중에 33개 동이 5등급을 받았는데요. 그중 3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여의동입니다. 네, 보도블록이나 또 공사 현장에서 곳곳에 균열이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지하 공사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여의동에선 최근 7년간 싱크홀이 6차례나 발생했습니다. 또 강남구 삼성 1동과 압구정동도 5등급을 받았습니다. 삼성 1동은 대형 복합 환승센터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곳도 인도 경계석과 보도블록 곳곳이 깨져 있었습니다. 압구정동엔 지은 지 오래된 건물들이 많죠. 지하 노후 매설물이 싱크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네, 안전도 4등급, 5등급이라고 해서 당장 땅이 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싱크홀과 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다는 만큼 위험 지역을 미리 점검하고 또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6월 2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3대 특검 진행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는 특검 측과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맞부딪혔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처음 참여했습니다. 공판 기일에 나온 박억수 특검보는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부의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 시간이 흘러 피고인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증거를 토대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수사 대상을 무한히 확장하는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는 겁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특검과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조사에는 출석하실 겁니까? 특검이 재판 신속히 진행해달라 요청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 이후 진행된 조치들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군 장교들 증언이 나왔습니다. 군 병력이 계엄 임무 수행구도로 지정이 안 됐는데 국회로 출동했고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에 임명된 것도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현안에는 침묵했던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증언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오는 26일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 사건들을 내란 특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그동안 3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지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판단은 특검의 몫이 됐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특검법에 따라 그동안 확보한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모두 내란 특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인계 시점은 오는 26일로 이때부터 경찰 수사관 31명도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특수단은 해산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 출범 뒤 6개월 만입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격상하여 수사를 엄정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제 내란 특검이 맡습니다. 경찰은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지 등을 검토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제 특검이 판단하게 됐습니다. 경찰 직접 출석하는 건 거부하고 계신데 특검 소환에 응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당한 국무위원들 수사도 특검이 이어봤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은 그동안 계엄 관련 문건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고 해명해왔는데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경찰은 이와 다른 정황을 포착해 이들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영 전 국정원장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에 대한 수사도 내란 특검이 이어가게 됐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인제 양양터널에서 승용차 2대가 추돌해 20대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속 단속에 불만을 품은 40대 운전자가 차를 몰고 경찰서 건물로 돌진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에 있었던 사건 사고 소식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승용차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앞부분이 완전히 사라져 형체를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검은색 승용차 역시 부품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서울 양양고속도로 인제 양양터널을 달리던 승용차 2대가 추돌한 겁니다. 터널 옆면을 들이받고 옆으로 쓰러진 흰색 승용차를 뒤따르던 검은색 승용차가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흰색 승용차를 몰던 20대 남성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엔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부근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SUV와 승용차가 먼저 부딪힌 뒤 뒤따르던 다른 승용차와 21톤 화물차가 사고 현장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도로가 통제되면서 40분 정도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서 현관으로 난데없이 SUV 한 대가 돌진합니다. 사고 충격에 유리 출입문은 산산조각이 났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차를 몰고 돌진한 40대 남성을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최근 여러 차례 과속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엔 서울 대치동 골목길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고급 외제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인 남성은 고객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전신주가 부서지면서 근처 일부 건물에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올린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 합의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12시간 뒤 이스라엘도 휴전에 돌입한다고 썼다고 했는데요. 24시간이 지나면 12일 전쟁의 공식 종료가 전 세계적으로 선언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 뉴스타트 2부에서는 중동 상황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3부에서는 이런 상황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결국 조금 전에도 속보가 들어왔는데 중동 사태가 정말 급변하고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찌됐건 이란이 꺼내든 카드, 호르무즈 해협 이 부분에 우리의 관심은 굉장히 쏠릴 수밖에 없는데 호르무즈 해협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일단 위치는 호르무즈 해협이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이 33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해협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는 이란이 있고 남쪽에는 아랍에미리트와 오만이 있습니다. 중동산 석유와 천연가스가 스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로 나가는 관문인데요. 전 세계 석유 해상 운송량의 25%, LNG는 25%가 이곳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에너지의 목줄을 쥐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지금 정치적 긴장과 위험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일단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북쪽을 끼고 있는 강대국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재나 군사 충돌이 있을 때마다 해협을 봉쇄하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이라크하고 이란 사이의 전쟁, 그 탱커월, 그러니까 유조선 전쟁이라는 표현을 당시에 썼었는데 영국이 상대 유조선을 공격하면서 세계 유가가 폭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쪽에 긴장감이 돌게 되면은 한국 경제와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되면 유가가 급등하고 물류의 차질을 빚고 그래서 무역 수지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 이 해협을 지키기 위해 청해 부대를 파병한 적도 있고 여기가 대기 상태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란의 결정에 따라져 있는데 이 해협 봉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제유가는 천정부지로 솟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보니까 확전 자제 양상을 보이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하기도 했는데 지금까지의 국제유가 추이는 어땠고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지난 1년을 보게 되면 국제유가는 전반적으로 70달러대 초반에서 이제 등락을 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올해 초에는 WTI와 브렌트 모두 60에서 75달러 구간을 보여주다가 60달러대 초반까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변동성을 보여줬었습니다. 다만 최근 며칠 사이에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위협이 나타나면 등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단기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장중 한때 81.4달러를 돌파하면서 5개월 안에 80달러 선을 이제 처음 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최근 2주 동안에 WTI하고 브렌트유가 오른 가격 등락폭이 모두 이제 12%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상당히 최근에 이제 높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것들은 과거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까지 변동폭이 큰 상황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직접 기름값을 낮추라 이렇게 언급도 했습니다. 직접 낮출 수 있는 방법, 직접 하겠다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언급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중동 사태가 커지고 그다음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12% 오르고 이제 언론에서 특히 이제 JP 모르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속이 되면 120달러 이상 폭등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트럼프가 트루스에서 이게 모두 석유 가격을 낮춰라. 내가 보고 있고 이거 니네들이 이렇게 올리는 거는 적의 손바닥에서 놀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그리고 에너지부를 향해서는 트럼프가 취임 연설에서 했던 표현을 이제 다시 썼습니다. 드릴 베이비 드릴 그리고 뭐 애기야 너 뭐 더 뚫어라.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그때 했던 얘기가 그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 땅속에 있는 석유를 파겠다라는 건데 이번에도 그 표현을 다시 쓰면서 이번에는 정말 바로 지금 해라라는 즉각적인 일종의 원유 중산을 촉구했는데요. 이 발언은 이제 미국 내 셰일 업계라든가 오펙 플러스 그리고 글로벌 산유국 모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이제 직접 증산을 압박하고 기름값을 정치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신호를 보이더라도 실제 미국 내 그 석유 생산은 민간 기업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는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조금 전에 저희가 들어왔던 속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인데요.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먼저 휴전에 들어가고 12시간 뒤에 이스라엘도 휴전에 돌입한다고 썼는데요. 또 24시간이 지나면 12일 전쟁의 공식 종료가 전 세계에 선언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지를 쳐내고 구체적인 내용만 보자면요. 12시간 뒤에 이스라엘도 휴전에 돌입한다라는 내용이니까요. 이게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 합의인지 이 부분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은 아직까지는 변수가 꽤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요. 일단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봉쇄를 했을 때 이란 경제는 괴멸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 외에 아시아 경제도 어렵지만 정작 미국은 별로 타격이 없다는 분석도 나와요. 왜 이런 분석이 나온 겁니까? 예, 실제 해협이 봉쇄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이란과 중국 등 아시아 주요 원유 수입 국가입니다. 예. 미국은 이미 셰일 혁명 이후 중동 원유 의존도가 크게 낮아져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원유와 LNG는 미국 전체 소비량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자국 내 생산과 캐나다 등 대체 공급망이 풍부하기 때문에 해협이 봉쇄된다라고 직접적 피해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오히려 말씀하셨듯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자국의 원유 수출길도 막히는 자해적인 조치가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세계 원유 해상 운송량의 25%, LNG 20%가 이 해협을 통과하는데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는 원유 수입의 40% 이상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벤스 미 부통령의 경우 해협을 통과하는 건 자살 행위다. 이란 경제가 이 해협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 원유 수출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막을 일은 없고요. 다만 완전한 봉쇄를 안 하더라도 지금처럼 막겠다라는 위협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효과를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정세에 따라서 지금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는 그래도 전면전 확산 우려가 줄어들다 보니까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네요. 네, 이게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방금 휴전 얘기도 나왔지만 시장이 그렇게 길게 갈 것이라고 기대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연준의 부의장인 보우만이 연설에서 7월에 이자를 낮추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그 반응을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는 일단 환영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정말 이루어진다 했을 때 미국은 그렇게 여파가 크지 않고요. 당장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영향 우려하십니까? 일단 가장 큰 타격은 아무래도 정유, 석유화학, 항공, 운수, 전력가스 등 에너지와 연료 비중이 높은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수입 원유의 약 70% 정도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기 때문에 해협이 봉쇄된다면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 경우 에너지 정유, 석유화학 산업은 당연히 타격을 입게 될 거고요. 항공 운송 사업의 경우도 항공업계가 연료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유가가 10% 오를 때마다 운항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해운 운임도 급격히 상승하면 수출입 물류 비용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비를 증가시키는데 끝나지가 않고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를 위축시킬 경우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철강화학, 기초소재 등 제조업의 경우 이런 물가 상승이 어떤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거고요. 이런 경우 이제 소비재 중공업 등 전방위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 성장률 하락뿐만 아니라 무역 수지의 악화에 대한 우려도 이제 키우게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는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중동 사태로 인해서 부각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도 좀 짚어주시죠. 다시 1,400원대 진입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네, 한동안 그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화를 보이다가요. 아무래도 중동 위기와 미국의 이란 공습 여파로 어떤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하루 만에 18.7원이 급등하면서 1384.3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전 한때에는 1385원까지 오르면서 이게 1400원대 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했었는데요. 네. 뭐 증가 기준으로는 지난달 21일 이후 최고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란 이스라엘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외환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을 보면요. 어제 장 초반에는 아무래도 중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모두 한 1%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장 막판에는 많이 낙폭을 회복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선방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일단 뭐 위험자산 회피로 외국인은 팔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000선이 붕괴가 됐는데 3,000선이 올라가면서 국내에서는 이게 다시 시장이 좀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가 팽배해 있었으면서도 이거를 놓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개인들이 3,000이 붕괴되면서 일종의 그 조정을 기다렸다가 조정이 오니까 이제 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하는 물량을 사실 개인이 받아들였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볼 수 있던 건데요. 어떤 국내 증시의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건 아무래도 뭐 증권가에서는 이란의 군사적, 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런 시각이 우세한 상황에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판단이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트럼프발 속도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중동 정세가 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뭐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관세 협상 이런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또 기회를 놓쳤다고 봐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그런 우려가 없지 않은데요. 사실 뭐 중동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국내에서도 뭐 장관 인선 등 현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현지 시간으로 24일부터 열리는 회의 참석을 뭐 최종적으로 취소를 했는데 이게 아쉬운 점은 여기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외교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거고요. 한미 간에는 현재 그 2차 회의에서 넘어온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고율 관세 7월 8일에 유예가 만료가 되는데요. 대북 정책 등 현안이 많은데 특히 관세 협상이 데드라인이 임박하고 있는데 정상 레벨의 정치적 결단과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냐. 이건 트럼프가 늘 탑다운 형식의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할 거야라는 식으로 미뤘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사태로 미뤄지면서 국내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데 한미 정상회담이 좀 빨리 해결돼야지 어떤 경제외교 현안 해결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좀 우려를 낳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상황 중심으로 상황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들 다양하게 짚어봤는데요. 조금 전에 트럼프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를 했고 24시간 뒤에 12일 동안의 전쟁이 공식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속보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경제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럽 각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방위비를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우리 전투기와 전차 등을 도입하면서 K방산의 핵심 지역이 되었는데요. 경남 지역 중견 중소기업들도 폴란드에서 유럽 시장 진출과 확장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폴란드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폴란드 포모르스키의 주도가 있는 그단스크시에서 열린 방산업체 교류회. 폴란드와 경남 지역 방산업체가 서로의 사업 분야를 공유하며 협력을 모색합니다. 경남 대표단에 참가한 경남의 중견 중소기업들은
이 자리를 통해 수출의 기회를 확인했습니다. 해군 함정에 방탄 소재를 만드는 한 업체는 그동안 수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류회에서 회사를 알리게 됐고 폴란드 업체 두 곳은 한국 사업장을 방문하기로 해 고무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저희 제품에 대해서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의 핵심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한 중견기업은 방산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복합 소재 전문 기업인 장점을 살려 그동안 5% 미만의 방산 매출을 50%까지 끌어올려 매출 1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앞으로는 이 방산 쪽에 저희들이 많은 집중과 투자를 지금 이루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폴란드가 기존에 방산 시장에 많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투자와 노력을. 이번 교류회는 기초자치단체에도 지역업체들의 유럽 진출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길을 찾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업체들을 발굴해서 앞으로 폴란드와 연기를 잘해서 또 전체 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와서 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또 우리 밀양시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는 9조 원대의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을 이번 달 안으로 체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은 방위비를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남 대표단의 이번 방문에서 경남의 방위산업체들은 이곳 폴란드를 중심으로 수출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1주기를 맞아 오늘 오전 경기도 화성시 참사 현장에서 추모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연불, 가족과 참석자 헌화, 위패 태움 의식, 공장 화재 현장 앞 추모 묵념 순으로 진행합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숨진 노동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하고 위로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오늘 다시 장맛비 소식이 있다고요? 네, 오늘은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차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남해안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시작됐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비가 내리면 더위 상황은 좀 나아질까요? 네, 오전 사이 빗줄기가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남부지방은 오늘 더위가 한결 덜하겠습니다. 반면 비가 늦게 시작되는 중북부 지방은 여전히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습도 높은 후텁지근한 날씨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은 차츰 그 밖에 전역으로 확대됐다가 내일 오전에 남해안부터 그치기 시작해 내일 밤 대부분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의 최고 80mm, 그 밖의 지역의 최고 60mm가 되겠고요. 제주도는 오늘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더 내린 뒤 먼저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서울 24.2도, 대전 21.8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중북부 지방은 여전히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30도, 춘천 29도, 광주와 대구 25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이후 이번 주말 동안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6월 24일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마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